부득이하게 이제 학원이 2주간 휴강을 했는데 지금 이제 대구 쪽은 중개사 학원들이 한 달째 지금 휴강하고 있어요. 대구 쪽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아마. 그다음에 서울하고 우리는 이제 2주간 휴강을 했고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학원이 이제 2주까지도 휴강을 하는 모양인데 또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일지 몰라요. 또 휴강해서 여러분 집에서 공부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이제 공부하려면은 올해 동영상 여러 번 말을 배운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거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우리가 휴강을 할 때 물권법 저당권까지 그 동영상을 여기서 혼자 와서 찍어서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라고. 동영상을 볼 때도 이게 이제 학원에서 실제 강의 듣는 거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합격률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는 여기서 휴대폰이 전화가 왔다. 그 선생 눈치 보느라고 안에서는 안 받는다고 말해요. 웬만하면 끄고 그러고 그 집에서는 동영상 켜놓고 이제 보다가 휴대폰 하면 또 다 받아요. 이렇게. 거기다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잠 쏟아지면 잠시 졸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야. 집중해서 보지 않으니까. 이러려면은 참 노는 게 나아요. 이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근데 이 교실에서 들을 때는 이런 건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도 동영상으로 공부하면서 최대한 집중해서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학원에서 선생 보면서 강의 듣는 것보다도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집중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할 수 있다면 혼자 방딱 밀폐된 방에 앉아서 휴대폰 다 꺼버리고 먼저 내가 오늘 전세권 공부를 해보겠다. 그러면 미리 예습도 하면서 전세권 부분을 미리 기본서를 딱 읽어보고 속독으로 그런 다음에 동영상을 보고 이리 되면은 선생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 요즘은 혹시라도 코로나 감염될지 모르니까 불안에 떨면서 강의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돼요. 이게 집에서 혹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래 저 1, 2월 달은 올해 저 민법 총칙가 물권법 위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물권법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3월부터 다시 민법 총칙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하고 민사특별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요약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물권법 공부를 하다가 도중에 끝이 붙단 말이야. 대신 이제 우리가 실강의를 여기서 못 들은 거는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봤어요 집에서? 그러면 다행이고 안 보신 분은 이걸 좀 보시라면 저당권에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일단 떼우고 또 못 보신 분은 나중에 보면 되고 실강의는 다음에 또 해드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떼우자고 말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재는 제일 앞에를 다시 펴보세요. 이번에 이제 총칙을 간다는 건 이제 건너뛰어버리고 이 합정 과정에서 여러분이 총 공부하니까 미주얼 고주얼 가르쳐 주는데 지금 이제 수준을 한 단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 말페이지를 펴보세요. 먼저 이거는 항상 목표로 딱 정하자 말이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뭘 배우고자 하는가 목표는 확실히 제시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민법은 실체법이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실체법은 뭐냐? 권리에 관해서 그려놓은 법을 실체법 1위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요거 하나 배운다. 항상 여기다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자 말이요. 이 갑이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다. 조건이 맞아서 을이 승낙을 했다. 그러면 양에서 빚이 합쳐져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매도 매수인이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이요. 3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4월 2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불을 약속을 했다. 그럼 이때까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의무를 부담하고 그럼 반대 당사자는 반대의 권리를 가질 것이고 거꾸로 이제 매수인은 대금직 의무 부담하고 반대의 권리를 가질 것이고 이처럼 이제 각 당사자에게 어떤 권리무가 생기는가 요관에 배우는데 이때 이 용어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때 이제 당사자에게 벗어나는 권리 의무를 우리는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하고 민법 교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용어죠. 이때 이제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여기서는 이 계약이 원인이 돼서
당사자에게 권리 무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됐죠.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청약과 승낙이 합쳐서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 이런 거를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그래서 법률 사실 이야기니까 특히 법률 효과라는 말하고 법률 요건이라는 말하고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할 것. 이 법률 요건이 흔히 말하는 원인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는가, 그 결과가 해당되는 것이 법률 효과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이 법률 효과라는 말하고 우리 민법 교재에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게 같은 의미다. 이걸 반드시 깨우쳐두고, 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 요걸 이제 하나하나 열감이나 시간 걸리니까 세 가지를 압축을 시켜서 발생, 변경, 소멸을 압축을 시켜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권리 변동 이렇게 이야기로.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면 타방 당사자는 의무를 부담하라. 일반적으로 얘가 소유권을 촉구하지니까 얘는 반대 의무를 갖고, 권리지만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민법은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고, 왜 그런가는 그 이유도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권리가 발생명이 소멸한 것을 권리 변동 그라고, 요게 곧 법률 효과가 되게 됩니다.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의무가 발생한다 이 말이니까, 권리나 의무가 발생이 됐다, 요게 법률 효과니까 압축시켜서 권리 변동 같은 의미다 염두 두고, 이때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 다른 말로는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앞에 이제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가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거기 2페이지에 보면 02번에 권리 변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곧 법률 효과를 말하고, 밑에 보면 이제 권리 변동 모습 그려서 왼쪽에 권리 발생, 우측에 동그라미 보면 변경, 동그라미 3번에 소멸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권리 발생에 관한 것들은 반드시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 이 권리 발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권리 취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흔히 말하는 권리 주체에 해당이 돼요. 이 권리 주체를 기준으로 달리 표현하면 권리 발생을 취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매도인이 계약을 통해서 이런 권리 의무를 취득했다, 이런 의미니까 이 권리 발생 취득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을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권법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읽다 보면 특히 물권법 들어가면 원시 취득, 승계 취득, 특히 원시 취득이란 말이 지겹도록 나오니까 이거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에는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히 포괄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부는 됐으니까 특징 두 가지를 반드시 깨우쳐야 된다는 거. 포괄 승계 특징을. 그러면 여기 이제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은 이런 차이가 없고, 원시 취득은 글자 그대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러면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얘한테 소유권이 처음으로 발생되더라. 이처럼 특정인에게 원시 처음으로 권리가 하나가 발생이 되는 것을 원시 취득을 하는데, 거기 예 열강 중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효 취득이 나왔죠. 얘가 이거는 반드시 이해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시효 취득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를 좀 깨우쳐야 되냐. 지금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해드립이 있어요. 왜 이제 견해드립이 있냐 그러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예요. 권리행사를 안 하고 있다 말로, 그걸 기하로 해서 의뢰한 사람이 자기가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우리가 배운 지식을 동원하면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다. 그러면 점유자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고, 특히 시효 취득에 한 소유권 취득은 두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법률을 규정해야 한 물권 변동이지만 외적으로 등기를 하던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등기하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이 이 의뢰를 한 사람이 20년 지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이걸 묻고자 하는데 학자로서는 견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수 학자들은 원시 취득으로 봐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의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부 소유권을 승계보다 취득한 거냐 아니면은 이 토지상에 처음으로 A한테 소유권이 발생을 받으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면 가부 소유권을 계약을 통해서 얘가 승계보다 취득했다 그러면 승계 취득이 될 거라고 말할게. 그런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부 소유권을 승계받은 것이 아니고 이 토지상에 처음으로 얘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자에게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리 본다 말이야. 그래서요. 시효 취득한 소유권 취득을 다수 학자들은 원시 취득으로 봐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왜 이걸 승계 취득으로 보자고 뿌듯 부르겠느냐. 다수 학자들처럼 원시 취득으로 보면은 요거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 형식이 소유권 무슨 등기가 되겠죠? 지금 등기법 공부를 좀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고. 바꿔 말하면 이 토지와 관련해서 새로이 등기 기록을 개설해서 이하고 상관이 없이 이 토지 위에 미등기 부동산에서 최초로 행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였게. 그런데 등기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원시 취득으로 보면서도 뭐 등기를 하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따라서 갑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이전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은 이 등기를 통해서 갑의 소유권이 의뢰에게 넘어온 거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승계처럼 보는 거 옳다는 거예요. 이리 주장하는 학자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견해들이 비슷하면 판례가 중요하고 따라 시효 취득한 소유권 취득과 원시 취득한 승계 취득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본다는 거. 판례가 좀 문제인데 판례는 다수 학자들처럼 원시 취득을 보고 있다. 따라서 시험에서 묻게 되면 판례를 묻게 됐으니까 원시 취득이다. 이리 대답을 하고 대신 등기 형식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를 하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를 하니까 얘가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고 보존 등기하면 단독 신청하면 돼. 근데 이전 등기니까 공동 신청을 하고 공동 신청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처우권을 행사를 해서 이자 협조로서 등기를 해서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 청구권 문제가 생기고 이 등기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고 채권적 청구권이고 여기까지 기억나나요? 이렇게 정리가 반드시 돼 있어야 돼. 그 다음 따라서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다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 공부 못하는 사람은 주특기 이런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 애우고 다니면서 공부 끝냈다 악선 사람들. 그래야 실력이 늘질 않아. 이게 정리 반드시 이제 물권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것 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승계 취득 중에는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 차이점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적 승계는 구권리자와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신권리자에게 이전이 된다. 여기서 이제 핵심 구절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 대목이 이제 핵심 구절인데 구권리자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신권을 이전이 된다. 그럼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이 말은 구권리자 권리가 남김없이 신권리자에게 이전이 된다. 요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김없이 이전이 되니까 특징 구권리자 권리는 소멸한다. 요게 이전적 승계. 근데 설정적 승계는 그 반대요. 설정적 승계는 구권리자의 권리의 내용의 일부 위에 구권리자의 권리의 내용의 일부 위에 신권리자에게 새로이 권리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글자가 더 설정적 승계 그러는데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칠판에 4를 놓고 생각을 해보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각을 한다. 그 매매계약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된다. 요거는 전형적으로 승계취득이죠. 갑의 소유권이 승계됐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전적 승계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 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 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권리의 내용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남김없이 이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사용, 수익, 처분권 등 빠짐없이. 결과 이자의 소유권은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설정적 승계는 이런 걸 만든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 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빌려 쓰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얘가 임차권을 취득했다.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처라고,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얘가 전세권을 취득했다. 양자 모두 나무 부동산 빌려 쓰는 거는 똑같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건이고 이 차이는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공통된 특색은 임차권과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말은 이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 수익권 등을 떼어서 이 위에다가 얘한테 이런 권리를 설정해 주었다. 그래? 이런 거를 설정적 승계 그래요. 그럼 특징은 뭐냐? 아까 이전적 승계처럼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등이 남김없이 다 넘어온 게 아니라 일부만 넘어온다 말. 따라서 얘는 기간 끝날 때까지 건물을 뭔만 하고 사용, 수익만 하니까 임차권과 전세권은 나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요. 대신 처분 권능은 종전처럼 얘가 같기 때문에 구 권리자의 소유권,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이전적 승계는 지금 하는 말이 더 중요하고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 이제 특정 승계는 개개의 취득 원인에서 개개의 권리가 승계되는 것.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말이야.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크게 보면 승계 취득. 그 중에서도 사용, 수익, 처분, 권능 등 이자의 권리 내용이 남김없이 넘어오니까 이전적 승계. 그 중에서도 특정 승계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 이 경우에 이제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법률성 원인이 계약인데 취득 원인, 계약이 하나가 있으니까 소유권 한 개, 권리 하나가 넘어온다. 이런 거를 특정 승계. 개개의 취득 원인에서 개개의 권리가 승계된다. 이런 걸 특정 승계. 그러면 이미 저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민법 책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특정 승계인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 못하면 그 다음 걸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특정 승계란 말이 튀어나오면 특정 승계를 통해서 권리 취득한 사람을 특정 승계, 그러니까 잽싸게 뭐 떠올리시고 매순 같은 사람. 이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포괄 승계고, 이거는 이제 요거하고 반대로 한 개의 취득 원인에 의해서 수개의 권리가, 여러 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 일괄해서 넘어온다. 그래 이제 포괄 승계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상속 같은 경우 갑이 건물, 토지, 휴대폰 등등 여러 개의 물건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일물, 일꾼지 원칙에서 매 물건마다 소유권이 하나씩 성립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비상속인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된과 동시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한꺼번에 상속인에 넘어오더라. 이런 게 포괄승계. 이 경우는 이제 상속이라는 것 하나가 원인이 돼서 여러 개의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이게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이라는 말은 지겹도록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오면 상속인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포괄승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우리 중개사 시험 수준을 감안했을 때 두 가지 건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뭘 신경 써야 될 것 같나요? 포괄승계 나오면 이런 건 어찌 되는가요? 우리가 선의 제3조 보규정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무효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조 해당을 뭐한다. 이때마다 제3조 해당이 되는 점으로서 튀어나오는 놈이 상속인이에요. 그죠? 상속인은 제3조 해당이 되나요? 안 되죠? 그거 하나 기억하고. 무슨 얘기냐면 상속인을 비롯한 포괄승계는 이런 걸 많이 가르쳐줬단 말이야. 피상속인하고 상속인은 뭐 하더라? 동일시한단 말이야, 법에서. 따라서 여기 포괄승계는
이런 선의 제3자 보유 규정 등에서 말하는 뭐에 해당이 안 되고 제3자에 포함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두 번째 엊그저께 물권법에서 배운 지식을 동원하면 이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 사망을 했다. 그러면 매매를 했으면은 등기 전대하자 소유권 취득 186조가 적용되지만 상소 경우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가죠. 따라서 상소 경우는 187조가 적용이 된다. 포괄승계는 요게 특징이에요. 요 두 가지 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딱 정리하라 말이야. 포괄승계의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됐으니까 우리 법에서는 포괄승계인 상속인 등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본다. 이걸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도 등기 없이 물권 등을 한다. 몇 조가 적용된다? 187조가. 이런 걸 정리를 꼭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죠. 거기 우측에 권리 변경에서 기억년 제껴 버리고 동그라미 디귿부사 작용후 변경 찾았나요? 동그라미 디귿부사 보면 작용후 변경이 있다고. 요거는 알아둬야 돼. 거기 첫 번째 저당권의 순위 승진하고 임차권의 등기 요 두 가지는 외우지 말고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그 두 가지 거를 염두에 두고 시험에 물어보니까 그런 걸 잘 물어보니까 잠깐 칠판 보자 말이야. 지금 요런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물권법 시간에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거 공부가 되니까 이런 거 안겨놓고 저절로도 알게 된단 말이야. 지금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얘가죠. 임차권을 취득, 임차권은 채권이요.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얘는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을 주장해서 존속 기간 중에 내 건물 돌려다오 그러면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한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권은 아니니까 누구나 주장은 못하죠. 그 대신 이제 얘가 빌려준 상태에서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얘가 소유권을 주장해서 반환 청구하면 임차인이 임차권 주장해서 반환 거절하는가. 요거는 소유권은 물건이고 요거는 채권이고 같은 물건 위에 똑같은 물건 위에 물건과 채권이 동결 성립하면 물건이 채권을 우선하기 때문에 얘가 소유권 주장하면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을 뭐하더라. 우리가 배운 바가 있단 말이야. 보호가 안 되더라. 명도 그런 난자대가. 근데 조문 숫자 내오라고 그랬죠. 621조에 보면 반대의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협력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이 협조로서 부동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된 임차권도 여전히 뭐에 불과하고 채권에 불과하지만 이거는 물건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말이야. 따라서 등기가 됐는 상태에서 양도가 됐고 또 똑같이 얘가 소유권 중에서 반환 청구하더라도 이번에는 얘가 임차권 중에서 반환 거절하죠. 그럼 보세요. 등기 없을 때는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죠. 등기하니까 제3자에게 대항을 하죠. 이런 거를 작용 후 변경 그래.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얘가 조문을 안 써놨는데 621조요. 이건 조문을 반드시 써놔야 돼. 조문은 621조 외우고 다닐 만큼 이 조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등기 없을 때는 임차권이 제3자에게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대항을 못 하니까 등기하면 작용을 하잖아. 그래 이런 거를 작용 후 변경 그래. 등기하는 거를. 그다음에 저당권도 이제 가르쳐 줬으니까 이런 걸 또 시간 중에 여러 번 예를 들어줬어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을로부터 돈 1억 원을 빌리면서 을로부터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래서 이제 선순위 1번 저당권을 을이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이 되더라도 목적물 점유는 누가 하느냐? 채무자인 설정자가 하더라고 말. 그러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이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여러 번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 건물에 대해서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질 수 있고 물론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해서 경매에 들어가면 배당 순위는 선순위 1번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얘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1번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의 역할이 미미하단 말이에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요 2번 저당권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 작용이 적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선순위 1번 저당권이 소멸이 됐다. 얘가 돈을 갚아서 소멸이 되면 우리 저당권 제도는 순위 승진 원칙에서 후순위 2번 저당권 순위가 1번으로 올라온다 말이야. 그럼 1번으로 올라온 순간에 얘는 돈 뜯길 일 없죠. 제 선순위로 배당받으니까. 그럼 1번으로 올라오니까 이 목적물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잖아. 이게 작용을 더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오는 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작용 후 변경. 이런 거는 이해를 꼭 해두란 말이야.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시험하고 상관없고 몰라도 공부도 시작 않고 뒤에 넘기세요. 뒤에 저 권리변동 원인과 관련해서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 법률 효과가 저 권리 변동을 말하니까 권리 변동 원인, 이거를 저 우리가 법률 요건가라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법률 요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법률 요건을 통상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 기초 민과정부터 이걸 가르쳐 줬는데 그 법률 요건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물권법에서도 이런 식으로 배웠고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을 하더란 말. 이런 사례처럼.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럼 비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 넘어오더라. 계약관계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요건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나요. 이게 법률 행위. 요거는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나고 해서 이제 상속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걸 학자들은 우역하고 구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 말할게. 그러면 권리 변동 원인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래 건물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 권리가 이한테 넘어갈 일이 없죠. 그 왜 넘어갔느냐? 매매했으니까. 내 거 살래? 샀게? 계약이 체결되니까. 요걸 통해서 소유권이 이한테 넘어가더라 권리 변동이 생기는 이런 계약 같은 경우 우리는 법률 행위라 부르고 대부분의 경우는요. 일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오늘 이제 당분간은 권리 변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총칙 공부할 때는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대부분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법률 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중개사 민법은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시험 범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중개부 대상이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중개부 대상이 되는 것이 매매, 중개사부터 공부했을 거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 실, 변경. 이 득실 변경이 뭘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걸 압축시켜 득실 변경 그랬겠죠. 그래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걸 어부라는 게 중개비야. 여기서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여기까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압축시켜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행위라고. 이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 된다고. 그래서 중개사 민법 시간은 법률 행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니까 일단 총칙 시간에는 법률 행위 권리 변동을 집중 공부를 하고 대신 물권법에 들어가면 밑에 것도 젓가락 하나 더 얹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렇게 줬나요? 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권법에서 이거 하나 추가시켜. 공시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러죠. 우의 경우는 부동산 같으면 등기해야 되지만 아까 상속처럼 밑에 동네의 경우는 등기 없이 187조 물권법이라니까 공시방법 차이 때문에 이제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주로 우의 동네고 해서 이제 이 법률 행위가 오인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집중 배우는데 배우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고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권리 변동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더라. 법률 행위 일단 성립이 되고 더 나아가서 효력 요건까지 갖춰서 법률효과가 생기니까 이 일련의 과정 하나를 총칙 시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 변동 게 있다. 이것만 이름도 딱 두고 그 다음 저로 돌아가서 그게 이제 권리 변동 원인에 쓰여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그 박스 보세요.
법률 요건이 두 가지로 있다는 거죠. 법률에 의한 권리 변동하고 뭐하고 법률로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하고. 이때 이제 법률 요건을 고소하는 개개 사실을 법률 사실 그러는데 이 법률 사실이 요즘에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책을 써놔도 설명이 없이 밑에 분류품만 넣어놨죠. 법률사 분류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거는 목숨 걸고 깨우쳐야 돼. 이제 2단계 와서는 첫째, 거기 이제 박스에서 지금 4페이지 넘어갔어요. 박스에서 의사통지에 새파란 글 찾았나요? 각종 거 채우고 있죠. 다시 눈 우측으로 돌리세요. 제일 위에 박스 보세요. 준법률행에서 의사통지에서 각종 거 채우고 있죠. 요거는 목숨 걸고 깨우쳐야 돼. 그거 하나는 물어본다고. 그 다음 다시 왼쪽으로 눈 돌리세요. 거기에 법률사실 중 위법행위 나와 있죠. 잤나요? 참호불이행 불법행위 있죠. 요거는 깨우쳐야 돼. 옛날에도 이건 시간 중에 매번 가르쳐줬는데 이제는 종합 정리를 미리 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 것만 살펴보자 말이야. 먼저 위법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최고 거기는 이따가 살펴보라고. 먼저 위법행위예요. 이런 이야기를 시간 중에 많이 해줬어요. 법이라고는 사회 규범은 인간의 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간의 행위만을. 이 행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적법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위법행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적법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를 말해. 위법행위는 뭘 말해? 시간 중에 자주 그렇게 해줬어. 법이 허용하지 거꾸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행위 그러죠. 그러면 이런 위법행위의 경우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거. 법에서 위법행위는 이제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법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럼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어떤 자가 했다. 그럼 위법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사회 공동체가 깨져버려. 따라서 위법행위 한 자에게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법에서는 뭐를 주더라. 이걸 깨우치라고 한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불력을 주더라고 말. 그 불력을 주는 방법이 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법공부 기초 중에 센 기초야. 가벼를 폭행을 했다. 두드려 팼다. 말할게. 그러면 폭행이라고 하는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니까 대표적으로 위법행위에 해당이 될 건데 그러면 얘가 자꾸 이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사회 공동체 유지가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법학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두 번 다시 모아도록 얘한테 불력을 주더라. 형법이라는 법에서는 어떻게 불력을 주고 형벌을 가함으로써 불력을 주고 징역 1년 6개월을 처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형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민법 공부라고. 민법에서는 어떻게 불력을 주고 민법에서는 금전적인 불력을 주죠. 그 금전적인 불력이 뭐예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지우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 지우는 거. 따라서 이제 이 갑이 을을 폭행을 해서 얘가 이빨이 부러졌다. 치료비 당연히 물어줘야 되지 않냐 말이야. 뭐 때문에 물어주는 거야? 이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이제 이 입법행위에 해당이 되면은 불력을 주게 되는데 그 불력이 민법에서는 금전적인 불력,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 주는 거란 말이야. 해서 이런 걸 또 가르쳐 줬어요. 민법서는 손해배상 튀어나오면 둘 중 하나 떠올리라고. 그게 뭐예요? 불법행위 아니면 참우 불량이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요 입법행위에 해당되는 행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이야. 그게 매 시간마다 우리 입에서 교재에서 튀어나오는 불법행위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참우 불량하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하라 뭐 이제는 초장에. 그래서 이제 입법행위는 불법행위고 참우 불량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불법행위는 뭐냐? 요건 항상 검토하는 훈련하라고 내가 신진당부를 했으니까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로 해서 요 말이 들어갔잖아. 위법한 행위로 해서 위법한 행위는 법이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뭐 할 것?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것.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될 것. 요건은 기본적으로 중개사 수준에서는 이것마다 검토할 줄 알면 돼. 가해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는가?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가? 그론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되니까 이 정도만 점검하면 공범대 지정 없다 말이야. 이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아예 조문 숫자도 외워보라고 했어. 몇 조에 의해서
그러죠. 750조에 매번 튀어나오니까 민법 750조에 일이 규정이 됐다면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말은 가해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라 요 이야기야. 거꾸로 피해자는 손해배상 조건 갖고 오래전 물권법 시간에 이런 거를 집중 공부를 했다면 이 불법행위 종류는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사례를 외우면 안 되고 이 사례가 나왔을 때 요건을 접목시켜서 불법행위 성립행 여부를 빨리 판단을 훈련하라고 내가 신인당부를 했고 가부 토지에다가 을한 놈이 무단으로 아까 가비의를 폭행했다 이런 것도 불법행위지만 그런 거는 민법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이런 게 주로 나온다고 그렇게 줬어요. 가부 토지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가부 소유권을 침해했으니까 1. 소유권은 물권. 따라서 소유권을 주장해서 건물 철거 청구. 흔히 말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조건 행사하고 그 다음 플러스 뭐또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묻는 거지. 왜 손해배상 청구하느냐. 첫째, 얘가 가해자, 얘가 피해자. 얘는 가부 토론을 알면서 무단으로 건물 지었으니까 귀책사유 뭐가 있고 고의가 있고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법에 허용 안 하니까 위법한 행위를 범했고 결과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는 이 기간 동안 토지 사용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고 따라서 을이 가부 토지에다 무단 건물 짓는 것도 민법상 뭐 해당이 된다? 불법행위. 이런 걸 순식간에 판단하면 따라 불법행위라고 하는 못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이런 걸 갖고 놀아야 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참호불이행. 이 참호불이행은 참호자의 이것도 귀책사유가 있어야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해서 이 참호불이행도 위법행위니까 여기 개념에 위법한 행위란 말이 들어가죠. 이렇게 참호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참호자가 참호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참호불이행. 중개사 수준에서 참호불이행은 이 두 가지 것만 고의과실 귀책사 있는가 위법한 행위인가 이것만 확인할 줄 알면 중개사 수준 시험에서는 문제 풀고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그러면 설마 지금 이 대목에서도 채권 채무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 떠올리진 않겠죠. 인간적으로. 우리는 중개사 민법 공부한다고 그랬죠. 갑이 을에게 돈 1,000만 원 빌려줬다. 물론 채권이야. 채권자가 채무자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말이야. 우리는 뭐 배워요? 법률행위. 이게 중개업 대상이니까. 따라서 채권 채무도 기계처럼 항상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 떠올리라고 내 신신당부를 했고 이런 게 안 됐으면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 중개사 공부 백날이면 뭐하냐고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고 앉았는데 또 채권 채무도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앉았는가 항상 생각을 한 말이야. 이런 계약관계로부터 발생되는 채권 채무 떠올리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둘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계약원이 돼서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갖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더라. 그럼 매수인이 갖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전형적인 뭐이고 채권이고 이전에 이런 게 채권한 말을 알아듣죠. 특정인 의뢰 특정인 가격에 소유권 이전은 특정한 일 청구니까 채권이고 그러나 이거는 금전 채권 아니죠. 권리 이전에 대한 채권이고 이 채권에 대응해서 얘가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의무 이 의무가 곧 채권에 대응해서 뭐라고 부르고 채무라고 부르고 그렇게. 따라서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채권자고 매도인이 채무자고 이런 채권 채무를 떠올려면 계약관계부터 발생이 되는 게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매도인이 매도인이 지금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죠. 이때 이 건물이 벼락이 떨어져서 건물이 멸시됐어요. 그러면 얘가 3월 20일까지 소유권 등기로 약속했다 치자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은 채무를 부담할 건데 건물이 이제 벼락에서 멸시됐기 때문에 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러면 이런 것도 채무 불이행이 되는가 순식간에 판단하세요. 이런 게 시험에 엄청나게 나와. 채무 불이행이 되면 채무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겼는 거고 확인하라고. 여기는 얘가 고의로
불려서 멸시했다든가 실수로 불려서 멸시했다든가 이한 또 귀책수가 전혀 없잖아요. 벼락이 떠서 멸시됐잖아. 따라서 참모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수가 없기 때문에 전날짜의 소유권은 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뭐에 해당이 안 된다. 참모불능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야. 귀책수가 있는가? 요걸 특히 참모불능 검토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따라서 이제 요 매도인 참모자가 소유권 관련 얘가 참모자니까 고의로 불렸다 방화 실수로 불렸다 그를 실하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멸실이 됐다. 결과 전날짜 소유권이 불가능했다. 그러면 A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뭐에 해당이 되겠죠? 참모불능에 해당이 될 거라고 말할게. 그러면 참모불능이 있게 되면은 상대방 매수인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바로 배울 건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를 하고 얘가 참모 이행도 못 하기 때문에 이 계약을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없애고 해제하고 아울러 무엇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하고 말할게. 왜 그러느냐? 참모자는 이행기가 돌아오면은 참모를 이행하는 것을 법에서 권장하는 것이지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허용 안 하니까 여기가 무슨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입법한 행위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행위를 모아도록 불력을 취하죠. 그래서 채권자가 얘한테 참모 불능을 이유로서 무엇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 나오면은 뭐를 떠올려야 되니까 입법행위 떠올려야 되니까 뭐 떠올리면 되고 둘 중 하나 떠올리면 되고. 만약에 당사 사이에 계약관계가 전혀 없다. 계약관계가. 근데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다. 100% 뭐에 해당이 되고? 이 말도 알아듣죠? 계약관계 있으면은 당연히 뭐 계약으로 발생이 되는 채권 참모 이행할 때가 참모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입법에 대한 기초는 이제 이해하겠죠. 손해배상 나오면 참모불능은 불법행위 떠올리라는 거예요. 요건 검토한 훈련하세요. 요건이 특히 참모불능을 해도 쉽게 판단해. 중개사에서는 요것만 판단하면 문제 안 틀리는데 불법행위 요 세 가지 귀책 썼는가 입법한 행위인가 요거. 불법행위는 종류가 다종다양하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사례를 외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야. 앞으로 나올 때 몇 번 더 연습 회복을 하고 미리 이제 공부하는 거 됐으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 우측으로 넘어가서 일단 최고는 잠깐 버려놓고 제2절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예고한 대로 오늘 이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법을 일단 시작을 한다고 말이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대부분 권리 변동이 일어나더라. 그럼 법률행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부르더라면 이런 것들을 지금 이 갑이 의뢰돼서 1억 원에 살려 청약했고 얘가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해서 양의사표 합의돼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이게 오인돼서 권리의무 법률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소유권 이전은 부담하고 대금은 부담하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법률효과고 이게 이 계약이 이제 여기서는 법률요건인데 이 계약과 같은 법률요건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느냐?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런 거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고 해서 법률요건 중에서도 특별히 뭐라고 부른다? 법률행위라고. 이 계약과 같은 것이 의사표시를 요소로서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라서 법률행위라고 부르니까 공부 참은 사람은 일단 법률행위 그러면 이런 계약을 떠올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고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남는다 말이야. 여기서 이제 이게 법률행위다 추렸다 치자가 말이야. 그럼 문제는 이거라고 말이야. 여기 지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야. 따라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률행위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럼 당연지사로 권리 변동도 발생이 안 될 것이고 청약 의사표시 없다. 계약 성립될 일 없잖아.
법률효과 발생될 리 없다 그 이야기죠. 해서 이제 법률행위의 필수적인 요소,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의사표시는 뭐냐 그 말이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요소는 법률요건을 말이야. 저는 계약 같은 것을.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야. 그럼 의사표시는 뭔데? 요거 좀 신경 쓰라고 또 신신당부를 했고, 의사표시가 국어 시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나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잖아. 근데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고 무슨 시간이요? 민법 시간.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제법. 따라서 모든 논리전개는 어디에 맞춰서라고 신당부해서. 민법 목표는 요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죠?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고 실제법이 민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실제법은 뭐 배우는 거이고? 법률효과. 따라서 의사표시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효과를, 여기 핵심 포인트,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혹하는, 법률 효과라는 단어가 핵심. 두 번째가 의혹이라는 말.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해야지 의사표시가 되는 거란 말.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청약과 승낙 이런 거를 우리는 방금 의사표시라고 일단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청약이나 이게 의사표시인가 이 계약이 법령에 되는 거야. 의사표시 요소로 돼서. 그러면 청약이나 승낙이 왜 의사표시인가 눈으로 지금부터 확인한다고 말이야. 의사표시가 되려면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해야 되니까 눈으로 지금부터 확인하자 말이야. 이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가르쳐줬어. 1억 원의 살래 청약, 1억 원의 삭개 요게 승낙. 그럼 1억 원의 살래 요 말은 네가 1억 원이라는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하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다. 요게 청약이라는 소리죠. 1억 원의 살래 그 말이 이런 의미야. 그러면 1억 원의 살래 청약단에 있어 결과적으로 매도원 쪽에서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의사를 가졌다. 의혹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원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러니 본인 쪽에서 1억 원의 살래 청약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의혹하기 때문에 원했으니까 원하는 바대로 소유권 이전을 부담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의혹한 바대로. 누가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럼 이런 의무가 생겼냐? 본인이 원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대금지 의무 부담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라고 말이야. 1억 원은 삭게 그 말은 소유권 넘겨주면 1억 원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의사가 있으니까 대금 지급하였다고 의혹했다 그 이야기. 원했다 그 말이야. 원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대금지 의무를 부담한다 그 말이야. 이 말을 잘 알아들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제 여기 청약이나 승낙이 왜 의사표시가 되는가 보세요. 소유권 이전 의무라는 법률 효과 발생을 뭐 했어요? 의혹했잖아. 의혹하면 또 효과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표시가 되는 거라고 말할게. 이때 이제 동시에 뭐를 이제 껴쳐야 되냐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표시 동시에 법률행위는 주된 특징이 뭐냐? 여기 답이 나왔단 말이야. 의사표시 동시에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법률행위의 특징은 당사자가 뭐한 바대로 의혹한 바대로 뭐를 발생시킨다.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게 특징이란 말.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으란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의사표시나 동시에 법률행위의 가장 핵심 특징은 당사자가 뭐한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의혹한 바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을 시킨다. 이 점에 있어서 뭐하고 구별해야 되느냐? 5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준법률행위하고 목숨 걸고 구별할 것. 제일 위에 준법률의 개념 읽어보세요.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와는 관계없이 핵심 포인트야. 당사자 의혹과는 관계없이 그 이야기야. 이게 법률행위나 의사표시하고 차이점이라고 말이야. 당사자 의사와는 의혹과는 관계없이 뭐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게 준법률의 특징인데 이 특징을 이해하고 나서 우리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것이 최고야. 최고란 말에 민법 퀴즈 곳곳에 튀어나오죠. 아직 여러분이 계약법을 저한테 안 배웠기 때문에 총칙에서도 최고가 많이 나오지만 계약법 들어가면 최고란 말이 쏟아져 나와. 그래서 이 최고를 이해 못하면 민법 공부할 때 엄청 지장을 초래해. 그래서
그래서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따라 지금부터 이 양자 차이를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시험에서 묻겠단 말이야. 연구를 잠시 한번 해보자 말이야. 다시 정리정돈. 법률행위나 의사표시는 특징이 뭐라고요? 당사자가 의호감대 효과가 생긴다. 방금 눈으로 확인했죠? 근데 준법률행위는 반대로 당사자의 의혹과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효과가 발생이 된다 말이야. 이 준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서 묻는 것이니까 민법책 여기저기 널어져 있는 각종 뭐이다? 최고. 그러면 거기에 조문을 예를 몇 개 들어놨는데 가로 열고 닫고야 예 몇 개 들어있잖아. 최고가 이렇게 민법 곳곳에 튀어나온다 그 이야기야. 그 중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거기 보면 세 번째 552조가 나와 있죠. 좋았나요? 요게 이제 응용 문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 다 들고 나왔어요. 뭐 물어본지는 모르니까. 따라서 지금부터 연습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뭐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이 차이점을 지금 살펴본다는 거예요. 차이가 뭐라고요? 요거는 당사자가 의혹한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혹과는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고 최고. 그럼 최고를 통해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전에 사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최고를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있는가 해서 먼저 이제 아까 채무불량을 가르쳐 줬으니까 또 채무불량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렸다 치자 그 말이에요. 자, 1월 10일 날 3월 20일까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얘가 3월 20일까지 대금적 의무를 이행 안 했어요. 매수인 쪽에서 전형적으로 채무를 이행 안 했다 그 이야기야. 채무 불량. 그러면 이번에는 매도인이 대금직권에서는 채권자겠죠. 따라서 매도인인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이 매도인이 매수인 후 채무 불량을 울려서 갖게 되는 해제권은 전형적인 형성권에 해당이 돼요.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된다 그 말이야. 해제하겠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 이런 경우에 얘가 지금 전날짜에 대금을 안 주니까 나는 빨리 이 계약을 없애버리고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럼 이 계약을 없애야 된다면 그게 해제 제도예요. 근데 해제를 하는데 이자의 협조, 승낙을 얻어서 해제하도록 하면 대금도 제때 안 준 애가 해제해라 승낙해 줄 것 같냐 그 말이야. 안 해준다고 말이야. 이런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해제를 할 때는 상대방 협조로서 해제하는 게 사실상 어려우니까 당신 쪽에서 일방적으로 뭐 하라 해제하겠다 의사표명하라 법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하라. 시간 중에 자주 나오다시피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법률관계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를 형성권.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 취소권, 추인권 다 형성권이야.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해제권 같은 권리 형성권인데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이 곳곳에 튀어나와. 이런 형성권은 권리 존속기한 제척기한이 몇 년인가 여기에 교재에 보면 엄청나게 튀어나온다고. 책을 읽어본 사람 알아. 눈 보니까 책을 한 번도 안 읽은 표정인데 책 읽어보세요. 이 제척기 형성권은 제척기한이 직업대로 나온다. 몇 년으로 됐던 거야 보통. 꼭 보면 형성권 나오면 이 말이 튀어나와 책에. 당사자 사이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나 존속기한에 관해서 약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제척기한은 몇 년이다? 10년 이렇게 돼 있어 책에. 여기 항상 반복해서 나와 이렇게. 형성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야. 얘는 몇 년 이내면 해제권 행사하면 된다? 10년. 그러면 답이 딱 정해. 민법 스토리가 딱 정해졌어. 이렇게. 해제권한테 형성권 나온다.
그럼 죄책권이 몇 년이냐? 이게 책에 항상 나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하나, 없으면 죄책권은 통상 몇 년이다? 10년. 이런 거 알고 공부해보라고. 실력이 D-에서 B 플러스 정도로 급상승을 해버려. 이런 거 하나만 알고 공부하면 10년이다 그 말이야. 그럼 칠판의 사안에서 얘는 몇 년이면 해제하면 돼요? 10년. 해제권, 형사권 일방적으로 해제할 때 의사표시하면 되죠? 그러니 민법수 딱 정해졌어. 이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고. 왜? 얘가 해제하냐 마냐, 얘가 주도권을 갖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죠? 그러니까 얘는 넉넉히 얘 얼굴만 쳐다보게 돼 있어. 해제하냐 마냐 이렇게. 장기간을 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고, 이런 이야기를 또 시간 중에 많이 해줬어.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을 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상대방은 꼭 우리 법에서 뭐 하도록 되어 있고 보여주도록 되어 있고, 그때마다 민법책에 튀어나오는 권리가 뭐고 지금 우리가 배우자는 최고권이고. 뜻풀이도 해줬잖아. 알고자고 요게 뭐고 최초갈 최자고. 뜻풀이하면 무엇을 알려달라고 대답을 뭐 하는 거 촉구하는 것이 최고잖아. 따라서 내가 시간 중에 잘 쓰는 말 있잖아. 이런 경우에 10년 동안 너 넉넉히 쳐다보지 말고 입은 밥만 먹는 입 아니라 그 말이야. 입도 떠졌으나 말이야. 물어봐라 그 말이야. 뭐라고? 얘가 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당신 계약 뭐 할래 안 할래? 해지할래 안 할래? 확답해 달라고 대답을 촉구. 그게 뭐이다? 최고권. 여기 항상 나오잖아. 이렇게. 민법 수도가 정해졌어. 이런 형성 같은 권리가 나오면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함과 동시에 법률관계 변동이 생기니까 상대방은 장기간에 걸쳐서 불안정한 죄에 놓인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죄에 놓게 된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두고 있는 제도가 최고 제도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밥 먹는 입 아니니까 물어봐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항상 또 답이 정해졌어. 최고를 하게 되면은 둘 중 하나. 이 상대방 쪽에서 해지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확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는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내가 가르쳐줬어. 확답이다 효과가 생기니까. 그런데 항상 확답이다 의무는 없으니까 뭐 하는 경우가 생기고 침묵 지키는 경우가 생기잖아. 확답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게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죠? 들어본 기억도 없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받고 돌든 안 되든 그 실력이 그 실력이야. 장족의 발전을 좀 해야 되는데.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할 거지? 이걸 항상 물어보잖아. 딱 정해졌다니까. 반복해서 계속 나와. 아마 한 20번 나올 거야. 민법 책 읽다 보면. 이때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야. 얘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얘한테 당신 해지할래 안 할래? 확답도 하려고 대답을 촉구 최고를 했다. 그럼 얘는 확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답도 의무는 없으니까 침묵 지킬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럼 무치되는가? 이자 해제권은 이게 552조예요. 해제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됐다. 이게 거기 얘들은 552조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해제권이 소멸됐다. 권리가 소멸됐죠. 그러면 해제권 소멸하고는 법률 효과는 왜 발생이 됐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했다고 말.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가 최고를 할 때 이렇게 최고를 할 때 당신이 혹시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해제권을 소멸시키겠다. 얘가 내심으로 의혹을 했고, 그러니 의혹안 받들어서 해제권이 소멸이 됐는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자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겼는가? 이렇게 시험에 냈다가 뭐 고르세요. 이거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이 됐을까요?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혹과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겼을까요? 이거는 이자 의혹과는 관계없이 뭐에 따라서 법 552조에 확답을 안 하면 해제권이 소멸이 돼요.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해제권 소멸 효과가 생기는 거지. 이자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준 법률 행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이다? 최고. 다 들고 나왔어. 이런 건 또 이어서 풀어. 다음 중 법률 행위가 골라라. 그러면 정답 4번 최고. 또는 준 법률 행위 골라라. 최고. 이런 거는 잘 골라요 가지고. 귀신이야.
그래도 출제원이 말을 바깥에 딱 냈더니 전원이 빵점 맞거나 뭔지도 모르면서 두드려 외웠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연구 잘해보라고. 의사표시 법률행위 특징은 당사자 의혹함도 효과가 생기지만 준법률은 당사자 의혹과는 관계없이, 의사와 관계없이 그 말이 이거야. 의혹과는 관계없이 법률규제에 효과가 생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각종 최고다. 최고 스토리는 딱 이렇게 정해졌다. 일방 당사자가 해제권 같은 형성권을 통상 가지고 있는 경우,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결적 불안정한 처에 놓인다. 그래서 불안정한 처에 놓게 되는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권을 두고 있다. 그럼 최고를 했을 때 상대방은 확답을 할 수도 있지만, 확답은 시험에 안 나오고 확답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또 침묵을 지켰을 때는 어떤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 수트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런 걸 알면서 최고 공부도 해보라고. 그러면 재미가 있다고. 왜? 똑같은 것이 계속 나오거든. 똑같은 것이 계속 나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본다고 말이요. 그런 거 보면서 공부를 해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계약본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냐 그러면 428페이지를 펴보세요. 하기 전에 거기 보면 이제 552조가 그 조문 인용이 됐다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최고에 한 소멸이 나와 있죠. 지금 그 조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을 봐보자. 552조 1항을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는 해제권이 형성권이니까 제적 기간이 통상 몇 년에 걸리냐. 제일 위에 줄 봐보세요. 해제권 형성권이면 10년의 제적기간 걸린다 쓰여있죠. 형성권 나면 이 말이 항상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기간에 걸쳐 상대방은 불안정해져 놓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552조 1항에 해제권 행사에서 확답해달라 해제권자가 뭐한다 물어본다 최고한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항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침묵을 지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상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해제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렇게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해제권 소멸 효과는 당사자 의사는 관계없이 법 552조는 규정에 따라서 이 효과가 생긴다. 그 이야기고. 확인했나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나와요. 형성권 나오면 꼭 제적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나오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무슨 권리를 갖게 돼 있고 채권은 갖고. 스토리가 딱 정해졌다고 민법. 이런 것이 반복해서 나온다 그 이야기야. 그런 걸 알면서 공부를 좀 해보라 그 말이야. 다시 앞으로 돌려서 실력을 늘리려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저를 통해서 실력을 늘리고 싶거든. 여러분이 공부 좀 돼 있으면은 한 개라도 더 가르쳐 주는데, 나 여러분 눈치를 보면서 강의를 한다고. 이거를 가르쳐 주면 저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나? 못 따라올 것 같다 하면 안 가르쳐 줘. 서로 괴로우니까. 눈을 보니까 좀 알아듣는 것 같다 그러면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학원마다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어떤 학원은 강의 안 가르쳐 줘 이런 거를. 왜? 가르쳐 주면 괴로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알아듣는 표준을 지으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법령의 주목료와 관련해서는 단독행위 계약 뒤에 넘기세요. 두 번째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 중에서도 이 두 가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것 그 중에서 단독행위라고 가르쳐 줬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채권행위 다른 말로는 부담행위라고 하는 것 물권행위 다른 말로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개념을 우리가 물권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수준을 높여서 시험용으로 채권행위 물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 그거를 2단계에서 반드시 깨우치고 넘어가야 되잖아. 이 앞전 과정에서 여러분 공부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물권시간의 개념을 내가 가르쳐주고 특징은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이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 특징 한 가지를 깨우치고 나머지 거 7페이지에 쓰는 것들은 지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시험이 요즘에 거의 안 나오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나올 때마다 비우면 되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따라서 첫 번째 거 단독행위 기하에서 단독행위를 다시 한번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 한 가지를 2단계에서 반드시 깨우치고 넘어가야 되고, 그것만 좀 하고 가자 그 말이요. 나머지 3번부터 나머지 법률 종류는 나중에 공부해서 상관이 없고 요즘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좀만 쉬었다 하죠.